반갑습니다. 행복한 역사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 9번째 시간은 근대 국민국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국민국가가 무슨 뜻일까? 아니, 국민국가? 그게 무슨 뜻이지? 국민들이 있는 국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텐데, 국민국가라는 뜻을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을 갔어요. 그럼 이제 여행하고 막 룰랄라 보고 나면 이제 즐거운 여행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한 어르신께서, 한 할머니께서, 학생, 내가 이번에 짐 좀 무거운데 이거 좀 들어줄 수 있어? 하고 다 들어줬어요. 들어주고 보안 검사 지났는데 띠띠띠 울리면서 그 할머니 짐 속에서 마약이 발견되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실제로 있던 사례입니다. 실제로 외국에 나갔을 때 여러분 함부로 외국인의 짐을 들어주거나 외국인들이 이것 좀 잠깐 너 가방 안에 넣어서 거기 통과 좀 해줄래? 이러면 절대 들어줘선 안 됩니다. 왜냐면 마약 사범들이 평범한 여행객들에게 그렇게 마약을 주고 그거를 지나가게 한 다음에 자기들이 이걸 딱 되찾는 그런 수법이 있었고요. 실제로 몇몇 한국인들이 여행을 하던 도중 그러한 마약 누명에 씌여서 큰 곤란을 겪었는데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마약 사범이 돼서 딱 미국에 잡혔어요. 그럼 막 미국 그 경찰들이 왔어 할 거잖아, 영어로. 그래서 솔직히 영어를 잘하면 좋겠지만 영어가 아쉬우면, 영어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은 당황스럽고 말도 안 나오고 막 이거 어쩌지 울물술물 하겠죠. 그럴 때 여러분 도와주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그 나라에 있는 외교관들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외교부 관련된 전화, 항상 여러분 해외 여행을 하실 때는 우리나라 대사관의 연락처를 꼭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사관에 전화를 해달라 해서 그 대사관에 있는 직원이 와서 좀 처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이 있죠. 왜 해외까지 나간 우리 국민들을 왜 그 나라 대사관의 공무원들이 왜 도와줄까? 왜 도와주냐면 우리나라는 국민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감이 좀 오시나요? 국민들을 위한 국가가 국민국가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든 단 한 명일지라도 그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가치로 건설이 된 또는 만들어진 나라가 국민국가, 즉 국민들을 위한 국가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텐데, 지금 여기 보면 근대라는 말이 있죠. 보통 18세기 이후를 또는 19세기부터 근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발전한 시기를 근대 시기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 이 자유주의 혁명, 즉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그 앞서서 영국 혁명까지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아직 인류의 정치체제가 왕정이었고요. 이 왕정 시대는 국가는 왕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왕정이 끝난 프랑스 혁명 이후,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배웠던 빈 체제가 붕괴된 순간, 과학 세계 유럽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국가, 즉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 탄생했고요. 오늘 과연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영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은 여러분 어떻게 근대 국민국가로 재탄생했을까? 영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국민들을 위한 나라,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로 거듭났을까?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영국이라는 데는 당시에 의회에서 시민과 젠트리들이 성장했고, 이 시민과 젠트리들이 청교도 그리고 이어서 명예혁명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권리를 법으로 만들어달라, 그래서 권리장정까지 승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왕도 법의 지배를 받는 입헌 군주제를 배웠고요. 이때부터 영국은 왕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 야금야금 다른 국민들에게 나눠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명예혁명을 이끈 세력을 위주로 일단 권력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명예혁명을 이끈 시민과 젠트리 계층들이 당시에 국가의 권력을 차지했고, 이들이 정치를 했는데요. 문제는 근대 국민국가, 모든 국민들을 위한 국가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그 정치적 권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명예혁명 이후 왜 이 선거권을 왜 시민 또는 젠트리만 받는 거야? 우리도 선거권을 달라! 라고 하면서 선거권 확대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은 언젠가 성인이 되면 또 나이가 되면은 이제 선거권도 이제 나이가 점점점 고등학생까지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언젠가 여러분도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요 정말로 그 선거권 단 한 번에 여러분이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로 선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았으면 선거를 당연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에 시민, 젠트리 같이 돈이 있는 사람만 선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뭐 들어봤는데요? 맞아요.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랑스의 7월 혁명이 일어나고 7월 혁명 결과 입헌 군주제가 수립되었지만 당시의 시민층들, 즉 돈을 가진 사람들만 선거할 수 있었다라고 했죠. 영국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돈이 없는 노동자들 중심으로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거예요. 차티스트. 자, 차티스트 뜻이 뭐냐면 차티즘의 운동이라는 뜻인데요. 차티스트 자체가 이제 차티즘 운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티스트가 뭐냐? 그 헌장이란 이때 노동자 또는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이 국가에다가 의회에다가 인민 헌장을 제출해요. 인민 헌장, 사람들을 위한 헌장이 뭐냐면 어떤 약속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해 주세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즉, 우리 국가가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 국민들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십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같이 지켜야 될 행동 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인민헌장, 당시의 노동자들, 또 당시의 무상계층,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의회에다가 이 인민헌장을 제출했고요. 이 인민헌장의 그 헌장이라는 뜻이 차터예요, 차터. 영어로 차터인데 그 차터를 제출한 운동을 해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영어예요, 그냥.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인민헌장 운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차티스트 운동은 당시의 노동자들이 우리 돈이 없는 노동자들의 선거권, 우리도 선거권을 달라. 왜 우리한테 선거권을 주지 않냐? 왜 우리한테는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때 엄청나게 선거권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때 아직까지는 시민계층과 젠트리 계층이 권력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선거권을 주지 않아요. 야, 노동자들 니네가 뭐라도 선거해?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래서 이들이 이 차티스트 운동이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계속 이 차티스트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에게 선거권을 달라!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영국 의회에서 이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확대하게 되었고요. 그 시발점이 되었던 게 바로 이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 영국은 당시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달라라는 차티스트 운동을 시작으로 점차 선거권이 확대되었다는 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선거권이라는 거는 당연시 되었지만 이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 이 당시에는 국가에 대한 권력, 즉 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활성목표, 러시아의 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라는 나라는 어떻게 근대 국민 국가로 발전하였을까? 근데 선생님이 막 러시아 역사를 가르쳤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러시아를 왜 배워야 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지도 않을 건데? 말하는데 여러분, 물론 선생님이 역사를 배우는 수만 가지 이유 중에 아마 여러분도 역사를 왜 배워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수만 가지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각자만의 이유. 그 중에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 여행하기 전에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알면 좋으니까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다른 나라, 즉 러시아라든지 뭐 다른 여러분이 난 굳이 여기 안 갈 건데 라는 나라의 역사까지 또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나라의 역사 발전에서 이러한 과정이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약간 이렇게 자신의 삶,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좀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 다양한 역사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러시아는 이렇게 근대 국민 국가로 성장했구나, 저때 저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 시간에 배웠죠. 프랑스의 영웅이자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프랑스 혁명 끝에 좀 약간 욕을 먹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은 당시에 러시아를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매우 추운 동장군에 의해서 실패를 했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프랑스랑 러시아랑 전쟁을 했잖아요. 이때 러시아의 청년 장교들, 젊은 장교들이 프랑스랑 싸우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쟤네 뭐야? 왜 쳐들어온 거야? 나폴레옹이 누구야? 프랑스 뭐지? 막 왜 쳐들어온 거지? 막 나폴레옹이 누구지? 막 이러면서 막 고민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막 프랑스 싸우다 보면은 프랑스의 포로가 됐을 수도 있고 반대로 프랑스의 포로를 잡잖아요. 서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너네 나라 무슨 일 있었냐? 그랬을 때 프랑스 애들이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 말이야. 루이 14를 죽였어. 우리 국민들이 직접 정치해. 공화정이야. 근데 지금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어.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청년장교들 굉장히 충격이 먹습니다. 뭐? 국민들이 왕을 죽여? 오, 왜 놀랬냐? 당시에 러시아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거든요. 러시아의 황제를 짜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러시아 청년 장교들은 짜르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프랑스를 봤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국민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 자유주의, 국민에겐 생명의 자유, 재산의 자유, 행복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 라고 하면서 혁명을 일으켰고 혁명의 결과 지금 나폴레옹 시기까지 온 걸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 장교들이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래, 우리도 프랑스처럼 자유를 위한 나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제 황제가 모든 것을 다 통치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에게 집권이 있는 나라로 우리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청년 장교들을 중심으로 당시에 봉기가 일어납니다. 봉기라는 것은 벌떼가 윙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벌떼가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즉 청년 장교들이 벌떼가 일어난 것처럼 부앙 일어나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청년 장교 봉기가 처음에 일어났고요. 이들의 요구사항은 이거였어요. 자유주의, 즉 국민에게도 자유가 있다. 황제의 전제 정치를 멈춰라 라면서 자유주의 개혁을 외쳤는데 주요 내용이 전제 정치, 즉 황제가 모든 것을 전제 정치를 이때 파도하자라고 합니다. 전제 정치가 뭐냐면 모든 것을 억제하는 정치예요. 즉 황제 한 명 또 독재자가 모든 것을 억제하는 정치를 그만하고 정치는 국민들이 다 함께 해달라. 그럼 자유주의 개혁을 외쳤고요. 이때 청년 장교들은 이것도 폐지하자고 해요. 농노제 폐지를 하자고 합니다. 농노제를 그만합시다. 농노제 잘 보이죠? 농노제. 선생님, 러시아는 이때까지 농노가 있었던 건가요? 네. 19세기였거든요, 이때가. 19세기까지 농노제가 유지되었습니다. 농노제라는 거는 정말로 8세기 또는 정말로 2000년 전, 이때로 치면 1000년 전이었죠. 유럽에서 나라들이 탄생하면서 각 지역에서 영주가 농민들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예속해서 이들을 통제한 경제 제도가 농노제인데요. 농노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있었으나 영주의 허락 없이는 다른 곳을 이사할 수도 없었고요. 영주가 시키는 대로 몸과 경제적인 것을 갖다 바치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가 억압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청년 장교들은 농노제 이제 없애라. 사람에게 자유를 달라. 이사할 자유를 주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영주가 마음대로 생명을 빼앗지 못하는 이 국민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하면서 자유주의 개혁을 외쳤는데 문제는 황제의 권력도 타도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황제와 귀족 세력들이 이 청년 장교의 권리를 진압해버리면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러시아 황제, 바로 러시아 짜르였던 알렉산드로 2세 시기가 도래하는데요. 이 알렉산드로 2세는 당시에 러시아의 이러한 자유주의 붐, 자유주의의 약간 바람이 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로 2세 시기에 얘가 즉위하자마자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에 오스만 제국과 크림반도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지중해, 그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흑해 지역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이 지역의 영향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당시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이 전쟁하던 중이었거든요. 이때 딱 즉위를 해요. 이때 러시아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의 편을 섰고요. 이 크림반도를 두고 흑해에 있는 크림반도를 두고 싸우는 크림 전쟁에서 알렉산드로 2세가 대패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 2세는 고민에 빠져요. 우리가 도대체 뭐가 약하길래 프랑스 영국한테 이렇게 달렸을까?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뭐가 부족할까? 그래, 저들은 이미 자유주의 개혁을 성공했다. 저희들은 상공업이 발달이 됐고 상공업, 충분한 경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무기를 만들었고 신식 무기들과 이런 근대화가 돼 있더라. 우리는 하지만 여전히 농노가 있는 농업 중심 국가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영국과 프랑스처럼 산업화를 이룩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주의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자신의 경제적 생활을 하면서 그 경제적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성장을 하고 그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국가가 더욱더 발전하는 자유주의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2세는 러시아에서 더 이상 농노는 없다. 농노 해방령을 외칩니다. 농노 해방. 이제 러시아에서 농노는 영주에 예속된 게 아니라 자유농민으로서 마음껏 사세요 라고 농노를 해방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농노예요. 한번 농노가 되어봅시다. 영주가 시킨 대로 열심히 일하고 영주가 시킨 대로 일하면서 좀 돈 벌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국가가 여러분 이제 농노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사세요 라고 했을 때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마음대로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경제적인 기반, 돈이 필요해요. 뭐든지 하고 싶으면 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농노들은 영주의 경작지를 대신 농사지를 주면서 땅을 이제 수익을 얻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농민들에게 갑자기 너네 이사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땅을 너네가 마음대로 가져서 농사져도 된다 했을 때 이들은 경제적 기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 농노들이 영주를 찾아가서 저기 죄송한데요. 저 그동안 농사졌던 거 그대로 농사지면 안 될까요? 제가 농사지면서 50대 50으로 나눠 가져요. 그러면서 이들이 영주의 소상농이 됩니다. 즉 법적으로 이제 농노는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귀족이나 영주에게 예속된 농민들, 소상농이 되어서요. 이들이 뭐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2세가 바랬던 모습은 이 농민들이 해방을 해서 각 도시에 퍼져나가서 상공업과 함께 산업혁명을 이룩한 걸 바랬는데 러시아는 상업하기에는 바다가 없어요. 다른 나라 교류하는 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농업 중심 국가에 머물렀고 농노 해방령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노 해방에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말기에 이제 신분제 개혁에서 노비제도를 폐지하거든요. 노비제도 폐지. 그런데 웃긴 점은 선생님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옆집에 노비들이 살고 있었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즉 한국도 광복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노비라고 불렀어요. 노비? 집에서 비벼 먹으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 노비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비라는 걸 해방되고 나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의식 구조 자체가 우리 집에 먹고 살면 노비 아니야? 약간 이런 의식 자체가 아직도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노들도 야 우리 농노 아니래. 근데 영주 밑에서 여전히 농사져. 우리 그럼 농노 아니야? 그럼 뭐지? 우린 뭐지? 막 이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농노야 라는 그런 의식이 갇혀 삽니다. 그러니까 이걸 답답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지식인들이었어요. 여러분은 농노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유인이에요. 여러분은 영주를 떠나서 마음으로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여전히 우리가 같이 사는 거죠. 우물 속에 있는 거죠. 그 우물에서 우리가 꺼내줘야겠다. 이 농민들의 생각을 꺼내줘서 여러분이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주의의 어떻게 보면 그런 사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이 자유주의를 공부한 지식인들이 이 농노를 위해서 자유주의를 전파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어떤 운동을 펼치냐? 분화 로드 운동을 펼칩니다. 당시의 지식인들 열심히 공부하고 프랑스나 영국에서 자유주의 사상을 공부했던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에게는 자유가 있다. 생명, 재산, 행복 추구의 권리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농민에게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당시 지식인들이 분화로 운동을 펼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민중 속으로. 즉 농민들 속으로. 그래서 이들은 각 시골마다 다 퍼집니다. 시골로 퍼져서 뭐 농민들에게 책도 소개해주고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영재 지배를 받지 마세요. 그건 불법입니다. 하면서 이들의 사고방식을 깨우칠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에 이러한 농노들은
여전히 이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래도 우리는 영주의 도움 없이 못 살아. 우리는 농노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매우 아직까지 개혁이 미비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당시 분열운동, 알렉산드리아가 농해방령이라는 것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큰 효과가 없었어요. 여전히 러시아는 상공업 중심 국가가 아니라 농업 중심 국가에 머무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극단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야, 러시아가 아직도 농사를 짓고 러시아가 아직도 자유주의 개혁이 펼쳐지지 못한 건 저 알렉산드로 2세가 황제로서 존재하기 때문이야. 쟤를 죽이자. 그래서 알렉산드로 2세가 타고 가는 마차에다가 당시 급진적인 지식인 단체가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때 폭탄이 빵 터졌는데 알렉산드로 2세는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앞에 말차를 끌고 호위병대 다쳤죠. 알렉산드로 2세가 괜찮니 하고 나온 순간 또다시 폭탄이 날라왔고 거기에 폭사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인들은 알렉산드로 2세가 죽으면 우리의 자유주의 혁명은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은 잘못 생각했어요. 곧바로 알렉산드로 2세의 후손 다른 사람들이 황제가 되었고 그 황제는 지식인층을 더욱더 탄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점점 자유주의와는 좀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은 이 분화론 운동 너무 급하게 생각한 거 아닐까.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갑자기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과 그리고 또 공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친구나 뭐 다른 사람 교육 관계를 맺을 때 나와 달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빨리 바꿔야 돼 라는 마음보다는 꾸준히 나의 마음을 표시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구나까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근대 국민 국가가 어떻게 쓸데인지 세 번째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는 19세기 들어서 통일이 되었고요. 이때부터 오늘날의 이탈리아가 건국되었는데요. 아니 선생님, 그럼 그 전에 이탈리아는 나라가 아니었나요? 이탈리아는요 아주 오래전 중세시대 때부터 작은 나라들 또는 도시국가로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도 새로운 민족, 이 민족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이탈리아 민족 아주 먼 옛날 우리 로마, 라틴 시민들의 이 라틴족들이 모여서 나라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때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되었는데요. 이때 이탈리아의 통일을 주도했던 나라가 오늘날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있었던 사르디냐 왕국입니다. 이 사르디냐 왕국이 그래 결심했어. 지금 조그만 나라들로 분열된 우리 이탈리아 반도를 우리가 통일하자 라고 하면서 사르디냐 왕국이 주도해서 당시 이탈리아와 통일되었는데요. 이때 굉장히 유명한 역사 인물 2명 등장합니다. 바로 카보우르랑 당시 사르디냐 왕국의 재상이었어요. 당시 카보우르는 북부 지역, 오늘날 밀라노 지역부터 밀라노 지역과 중부 이탈리아 지역을 당시에 영토를 확장하면서 통일시켜 나갔고요. 이때 또 남쪽 지역에서는 가리발디라는 의용군의 대장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점차 영토를 통일시켜 나간 다음에 사르디냐 왕국한테 당시 자기가 차지한 영역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탈리아는 북부 지역과 중부 지역의 카보르가 통일시켜 나갔고 남부 지역과 시칠리아 섬은 가리발디가 통일시켜 나가서 둘이 합쳐서 오늘날의 이탈리아로 군대 국민 국가가 수립되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학습목표 독일 통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학습목표는 이탈리아 통일이었고 네 번째 목표는 지금 독일 통일이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쭉 감이 오셔야 돼요. 왜 이때 이탈리아, 독일 같은 나라들이 왜 통일했지? 그 배경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로 민족주의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민족들이요 뭉쳐라. 독일 민족들이요 뭉쳐라. 아니 선생님, 그럼 이때 독일 민족들은 뭉치지 않았던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독일이 통일됐던 배경. 당시에 독일은 여러분 예르만 민족들이 수많은 나라들, 뭐 솔직히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기 때문에요. 여러 나라로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 이 독일 지역, 오늘날의 독일 지역은요, 작은 나라들이 또는 귀족이 다스리는 영지 같은 게 작게 분열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우리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합스부르크 가문은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하겠다라고 하고 자신들은 오스트리아에 가서 이제 오스트리아의 왕으로서 존재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합스부르크 가문이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독일 지역은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여러 나라로 분열됐던 상태였습니다. 이때 그 과정을 살펴볼게요. 이들은 왜 통일하게 되었나? 우선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항을 해서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은 가톨릭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서는 당시 루터가 개신교를 창단했고요. 이 개신교를 믿는 신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당시 우리 가톨릭 국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면서 이 신성 로마 제국과 싸웠습니다. 이게 30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웠고, 그걸 3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30년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은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프로이센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이센은 당시 독일 지역에서 강한 나라로 여전히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한 순간 그 독일 지역에서 힘이 가장 강한 나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프로이센은 고민을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우리 프로이센이 어떻게 하면 그럼 더욱더 강해질까? 그래, 주변의 다른 조그마한 나라들을 통일시켜 나가자. 우리는 어차피 같은 게르만 민족이 아닌가? 그럼 우리 독일 중심으로 우리가 통일해 나가자. 그러려면 우선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이 프로이센은 당시에 관세 동맹을 맺어요. 관세가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국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아이폰이 싸네 해서 100만원 줬어요. 100만원을 주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 세금을 내야 돼요.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올 경우 관세를 내야 되거든요. 해외 물건을 살 때는 관세라고 해서 이제 통과하는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러한 프로이센이 다른 주변 같은 게르만 민족들과 교류를 하는데, 어찌됐든 물건이 오갈 때마다 관세를 내다 보면은 교류하는 게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관세 동맹이라는 걸 맺어서 우리끼리는 물건을 서로 주고받을 때 세금은 매기지 말자. 그래서 물자가 원활하게 돌고 국민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자 해서 관세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보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게르만 민족 국가들끼리 서로 연맹처럼 경제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좀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리고 나서 요 아저씨가 등장해요. 바로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등장하는데요. 선생님이 옛날 고등학교 때 매점에 비스마르크라는 빵을 팔았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쉬는 시간에 매점 가서 비스마르크 주세요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교과서로 보니까 이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비스마르크. 정말로 유명한 독일의 재상입니다. 이 비스마르크는 당시 고민에 빠져요. 어떻게 하면 우리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을 통일시킬 수 있을까? 왜 고민할 수밖에 없었냐면, 자,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독일이 있고 옆에 프랑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스트리아가 있죠.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프로이센 중심으로 독일이 만약에 건국되었을 경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 우리나라 옆에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데 얘가 힘이 세네? 그럼 언젠가 얘랑도 싸워야 할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또 얘랑 사이가 나빠지면 싸울 수도 있으니까 강한 나라가 등장하는 것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분명 비스마르크는 딱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분명 우리가 통일을 할 때 프랑스랑 오스트리아가 결사반대할 거야. 우리 프로이센이 지금 약한 걸 얘들이 원하지 우리 프로이센이 강한 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는 누구랑 싸울 수밖에 없다. 바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과 언젠간 싸울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굉장히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바로 철혈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교과서 149쪽에도 나와 있어요. 비스마르크 아저씨의 명언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언론이나 다수결로 경면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철과 피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철과 피, 바로 철, 피, 철과 피로서만이 독일은 통일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우리가 통일할 경우에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같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공격하면 어쩌지? 이런 문제예요. 그때 비스마르크는 그런 거죠. 오직 철, 여기서 말하는 철은 뭘 뜻할까요? 맞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 그리고 전쟁. 혈은 피잖아요. 혈이랑 피거든요. 즉 전쟁. 즉 무기와 전쟁을 통해서만 우리는 통일할 수 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이때부터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독일의 국방력, 프로이센의 무기를 발달시켰고요.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스마르크가 당시에 프로이센의 독일력을 전차 영토를 넓혀가니까 진짜로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선포하게 돼서 오스트리아와 싸워서 이기고요. 그리고 프랑스랑도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 국가들이 그래 프로이센 중심으로 독일이라는 나라가 통일된 것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당시 프로이센이 독일 지역을 통일했고요. 오늘날에 이제 독일로 발전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시에 프로이센 중심으로 오늘날 독일 지역을 싹 다 통일해 버렸고요. 그래서 독일 제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스마르크는 난 평화적인 방법보다는 전쟁 그리고 국방비 확충으로서 우리나라의 자주 국방을 실시하겠다라고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국가와 국가 관계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주 국방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만약에 약할다면 언젠가는 진짜 중국 또는 일본 또는 위에 북한이 쳐들 수도 있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간섭과 간섭이나 또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는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좀 알렸던 역사 인물이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매번 작성 목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업에서 근대 국민 국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처럼 오늘날의 지금의 유럽의 근대 국가들, 즉 한 민족 그리고 그 국민들로서 이루어진 국가가 탄생하는 과정 속에 정말로 그 국가들은 주권이 이제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권이 국민에게 넘어오는 그러한 국가들로 탄생하고 발전되어 왔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민에게 있는 권리가 당연시 되었던 게 아니라 이러한 인류의 역사 발전이 있었고 그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 속에 근대 국민 국가가 탄생했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노트 정리 잘 해주시고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질문은 언제든지 유튜브에 댓글 다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수업 수고하셨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